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상법이죠, 상법. 민법 끝내셨죠? 민법. 지긋지긋한 민법. 그 다음에 부등법. 집행법. 그 다음에 제일 꼴찌에 있는 상법. 네 과목이 이제 메인 과목이죠, 메인. 그렇죠. 근데 이거 누구는 이제 1차. 근데 실제로 집행법에 뭐 감료 가처분, 압류 추심 이런 거는 이제 소송법과도 관련되니까 역시 소홀할 수가 없겠고. 당연히 민법 부등법은 이제 2차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뭐 공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 상법. 상법이. 그래서 상법이 한 3, 4년 전까지 3, 4년 전까지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 강의만 들어도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얘기할 때 보통 잘 선방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는 거. 뭐 5개 정도까지 하면 상당히 만족한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고 한 1, 2년 전부터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3개에서 5개 정도 틀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본 겁니다. 잘 본 거라서 보통 한 6개에서 7개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한 8개 정도까지. 그러니까 30문제 중 한 22, 3문제만 맞춰도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올라가세요. 그럼 상법 난이도가 올라간 건 뭐냐? 새로운 판례. 새로운 판례들이 추가됐다. 맞죠? 자, 그럼 새로운 판례를 대비하는 건 뭐로 대비하냐?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그 다음 법원 등기직 시험. 근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판례가 변호사나 등기직보다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와. 그러니까 보통 등기직은 그냥 판례 그대로 내고 판례 그대로. 그러니까 판례 내 끝에다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이제 변호사 시험은 요 판례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제 사례형 비슷하게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무사 시험 쪽으로 내는 겁니다. 법무사 시험 쪽으로. 그래서 책이 두꺼워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두꺼워진 것도. 내가 자꾸 왜 보강을 하게 되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조문이 바뀌는 건 없어요. 조문은 벌써 이미 2020년도 말이 마지막이니까 개정이. 그래서 내가 강의가 왜 자꾸 이렇게 늘어지지 생각했는데 판례들이 추가되면서 판례들이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먼저 기본 강의는요.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뼈대를 잡는 겁니다. 뼈대. 그러니까 뼈대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없습니다.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죠.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를 주로 변호사 등기직 문제에서 뽑아서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이자.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민법 같은 과목은 이미 그런 식으로 공부했죠, 여러분들. 조문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민법이야 뭐 어마어마 방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그래도 민법에 비하면 판례가 적은 겁니다. 그래도 민법처럼 뭐 모든 조문을 커버하는 판례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나마 뭐 민법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자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예습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밑줄을 열심히 그라고 할 거예요. 다 설명하지만 책도 다시 보고 그러면 다음날 강의하기 전까지 반드시 1회독 그리고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봐서 외우겠다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보겠다. 크게 부담 걸. 그러니까 머리에다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밑줄 그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뭐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하기 어렵겠지만 다음날 강의 전에 좀 일찍 오시든 뭐 그냥 미리 보시든 그래서 그 전날 본 것을 쭉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외우겠다 생각하지 말고 또 읽어본다. 그리고 또 읽어본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집니다.
사람들이 나는 강의 듣고 봤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보는 거지 뭐.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지. 이걸 한 번 볼 때마다 머리에 힘을 꽉 줘서 하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볍게 본다. 그러면 어느 건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또 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반복한다. 이러고 이제 혼자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한번 제가 강의한 거 듣고 나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반복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쉽고 어려운 거로 출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건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쉽든 어렵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계속 반복하고 작게 나오는 건 그냥 밑줄만 끌어 아예 그냥 지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상법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하냐. 이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내용을. 그럼 책도 처음부터 그렇게 내지?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책이 두꺼워질 겁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이 책이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3분의 1. 그렇게 기본 강의가 바로 기본 강의가 내용을 줄이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줄이지 않냐. 그래서 문제 풀면서 또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을 붙이는 거.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반복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커트라인이 60점을 넘냐 마냐 하는 거죠. 그게 다 상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커트라인이 65에서 한 63, 4.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60점 올라갔다. 그게 다 상법 때문에. 민법이나 집행법 자체는 원래 어려웠잖아요. 물론 지금 더 어려워졌지만은 부등법은 그래도 좀 그 민법이나 부등법, 집행법보다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상법이 혼자 지 혼자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점수가 60점을 못 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목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등자 붙은 거, 부등법 빼고 등자 붙은 과목이 두 과목 있죠. 가등법, 상등법. 그러니까 그런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상등법도 강의하는데 제발 3교시 때 상등법 먼저 푸세요. 그래야 한 5개, 6개라도 맞아요. 집행법도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도 묻히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상등법 그냥 15분 딱 정한다 하고 그냥 일단 그거 풀면 한 6, 7개는 무조건 맞아요. 상등법을 공부하려는데 실제로 문제는 상법 문제입니다. 상법 문제가. 그래서 15문제 중 7, 8문제는 그냥 순전히 상법 문제고 그냥 귓동량으로 들은 상법 내용으로도 충분히 맞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집행법은 이제 15분. 집행법을 뭐 아무리 풀어봐야 뭐 30개 이상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15분 딱 시간 보고 15분 반 상등법 본다. 그리고 15분 지나면 이제 집행법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집행법에 너무 매달리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등법도 그렇죠. 일단 거기 동그라미 해두고 이제 민법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뭐 다른 시험 과목, 다른 시험도 무지하게 어렵죠. 다른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고 회계사 시험이고 세무사고, 그 다음에 노무사고, 법무사도 어려운데, 전 법무사 시험도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1장 총론 상법의 개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도 밑줄은 거야 나중에 안심이 되죠. 자, 그럼 밑줄 걷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뭐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오늘날 실질적 상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설은 상법이란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상법이란 영리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은 기업, 즉 상인이죠. 상인입니다. 상인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 그러니까 상인에 관한 법, 또 상회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따라 상법은 기업에 관련된 특별한 사법이다. 하는 거죠.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그래도 밑줄 그어놔야 공부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세 줄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형식적 의의 상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끝에 성문법인 상법전입니다. 여러분 민법 조문이 많을까요? 상법 조문이 많을까요? 민법 조문이 더, 상법 조문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상법점은 수많은 준용 규정 때문에 실제로 준용 규정까지 합치면 상법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문법인 상법전이고 두 번째 줄 상법전은 1편 총칙, 2편 상회의, 3편 회사, 자, 그 다음에 4편 포험, 5편 해상, 6편 항고. 민법은 5편이잖아요. 상법은 6편입니다. 거기다 어음수표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자는 실질적 상법과 형식적 상법이 일치하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 상법과 실질적 상법이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마지막 줄. 그래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됐습니다. 됐죠? 두 번 다시 읽지 마세요. 됐고 찢어버려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상법의 이념과 경향. 민법의 이념은 뭐예요? 민법의 이념 뭡니까? 모르죠? 상법의 이념 몰라도 돼요. 됐고 다 공부하다 보면 압니다. 자, 상법의 법은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사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상사라는 뭐예요? 상인 또는 상행위 또는 법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상인 또는 상행위. 이게 바로 기업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 법률 관계에서 상법을 적용해서 보시면 상법이죠. 상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한다는 거죠. 자, 이걸 바로 상법을 바로 법원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실질적 상법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 상법은 상법전인데 상법의 법원이라 그럴 때는 상법의 실질적 상법이 뭐냐? 즉 상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바로 상법의 법원이라 부르는 거죠. 그 결국 상법 실질적 상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 상법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죠. 그래서 먼저 성문법규가 있겠습니다. 자, 성문법규는 이제 상법, 그 다음에 국제조약, 조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규로서 실질적 상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법을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법원인 상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요, 이런 것들도 적용돼요.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약관 같은 거. 약관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판례가, 즉 선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법규가 없을 때 조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관이나 판례, 조리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은 법규이기 때문에, 즉 법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왜 적용되냐? 약관은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적용되고 판례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 때문에 적용되고 조리는 이것은 사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관계에 적용된다고 다 법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적용된다고 쳐요. 성문법규 또는 성문법규가 적용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불문법규 법규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관습법 같은 것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습법 이런 것들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교재 보시 바랍니다. 상법의 법원 역시 출제 가능성은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밑줄 그어볼까요? 상법의 법원이란, 근데 완전히 한글화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전도 한글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상법의 법원이란 실질적 상법, 실질적 동그라미. 상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형식적 상법을, 물론 형식적 상법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얘기하는 거죠. 상법의 존재 형식 또는 상법의 존재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상법의 법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상법은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 밑줄. 상법 제1조. 법률의 1조니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상사에 관해서, 즉 기업에 관해서, 즉 상인 또는 상행위에 관해서는 본법, 상법의 규정이 없다면 불문법규인 상관수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상관수법도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순서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상법의 법원의 종류 보세요. 상사재정법인 상법전 있겠죠? 상법전 밑줄. 우리나라 상법전 상법전 밑줄 긋고 상사특별법령은 첫 번째 줄엔 상법시행령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 상업등기법이죠. 상업등기법이 상법의 특별법령입니다. 됐고. 자, 상사관계 조약 및 국제법규도 헌법 6조 1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공포조약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역시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상관수법, 이 불문법규로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수법은 뭐냐? 사실인 상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걸 바로 상관수법이라 부르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운송증권의 상환증거성에 반하는 운송물의 보증도 동그라미 이거 하나 있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상사자치법규 별표 보통거래약관 별표 이 두 개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법 제1조 상사 적용 법규가 되는 거죠. 상사 적용 법규는 먼저 상법을 적용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수법을 적용하고 상관수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법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죠. 상법은 상사자치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상사특별법이나 또는 국제조약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상법전. 그러니까 상법을 다시 세분화하게 되면 상사자치법규,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또는 상사국제조약은 상사특별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법전 이런 순서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수법, 민법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예를 하나씩 외우셔야 됩니다. 상사자치법규는 우리가 회사법에서 공부하는 회사의 정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상사특별법규로는 상업등기법,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본시장. 가끔 요 법 이름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등 이런 것들이죠. 자, 상법전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이 되겠고, 상관수법은 운송업에서 보증도란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상사 적용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도 거기 들어가냐? 약관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약관은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규로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보겠어요. 자, 그럼 상사자치법규는 뭐가 있냐? 상사자치법규란 회사나 기타 단체가 조직과 구성원 등 상사에 관해서 자주적으로 정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자치법규도 가행법규에 반하지 않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회사법에서 공부하는 정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보통거래약관이 뭐냐? 보통거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는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약관도 여기 들어가냐? 약관도 여기 들어가냐? 상사자치법규에 들어가냐? 아니라고요. 약관은 상사자치법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거죠. 자,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이게 상법에서 처음 나오는 판례입니다. 보통보험 약관의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그럼 이게 법규범위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구속력이 있다고 다 법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법규범 X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에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려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약관의 구속력은 법규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라는 거죠. 상법 판례가 길어지면서요. 제가 그냥
제가 말할 때 그냥 한번 눈으로 보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꼭 밑줄 가러 갈 테니까 그 밑줄 그은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법 약관 밑줄, 구성력 밑줄. 자, 근거는 뭐냐? 법규범 X. 그럼 뭐냐? 두 번째 줄 합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판례는 이유 불문하고 외우셔야 돼요. 조문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문은 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판례는 외우는 거예요. 판례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결론 난 겁니다. 결론 난 거를 뭐라 이해 그냥 외우는 거지. 조문은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은 이해한다. 판례는 외운다는 거죠. 거꾸로 하는 분들이죠. 조문을 외우려고 그러고 외워봤자 뭐 소용이 있나? 그래서 판례는 외우고 조문은 이해하자. 상사판례법 우리나라는 법원성은 없어요. 그냥 구속성 때문에 있는 것이고 조리는 사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상사법규 적용 순서 요거는 한 5년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상사에 관해서는 일단 상법을 적용하고 이 상법이 이런 순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관습법을 적용해보고 안 되면 민법을 적용한다 됐죠. 그래서 법원 적용 순서는 먼저 상사자치법규를 먼저 적용되고 이거 하나씩 외워두셔야 돼요. 상사자치법규가 뭐가 있냐? 약관이 아니라 회사장관. 국제조약까지 할 필요는 없죠. 상사특별법은 바로 상업등기법, 자본시장법 등 그런 두 가지 정도 외우시고 상법전이야 우리가 홍보하는 거죠. 됐고. 그래서 상사자치법 1번, 상사특별법령, 상업등기법,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상사조약, 국제조약, 그 다음에 상법전, 상관습법은 보증도 하나, 운송업에서 보증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알 필요 없죠. 민법이나 조리는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민법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페이지 상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인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상인에서부터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70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9페이지 상인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알겠죠? 한 문제. 상법 공부를 처음 하실 때 굉장히 힘을 빡세게 주고 해요. 그렇게 머리 그냥 엉찡그러면서. 그러다 지치지 뭐. 그러니까 70페이지까지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아주 가끔 두 문제 나옵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보통 한 5년 동안 한 문제 나오면 한 번은 이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을 줄 필요 없어요. 진짜 힘을 줄 부분은 회사법 들어가서 이제 힘을 빡치고 보험법 들어가면 진짜 힘을 빡쳐요. 보험법은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70페이지까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냥 베릴까? 버릴까? 그러면 뭐 총칙 버리고 그 다음에 엄수표 버리고 보험법 버리고 그러면 몇 문제 푸냐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상법 총칙을 시작하는 겁니다. 상법 총칙. 상법 총칙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법 총칙을 먼저 한 문제가 나온다. 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장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상인. 이게 바로 영업의 주체가 되는 것 됐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비가 필요하죠. 장사하려면. 그래서 상인이 자기가 장사하는 데 필요한 인적 설비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물적 설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인적 설비, 물적 설비는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설비입니다. 법률적 개념. 뭐 매장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인적 설비로서의 보조 설비는 뭐냐면 사용인이라 부릅니다. 자, 민법에서 공부하는 대리인이다. 사용인을 우리 상법에서는 그 권한 유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가장 고급 사용인인 지배인.
자, 그 밑에 사용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자,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런 사용인을 세 종류에,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라고 그러죠. 근데 다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인데 그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상인이 그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물적 설비가 있겠죠. 그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상호. 상호. 기업의 명칭이죠. 간판을 붙여놔야 되잖아요. 간판을. 상호. 그 다음에 상인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상인이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겠죠. 광고인데, 그 광고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내가 자본금이 얼마다. 내가 영업소가 어디에 있다. 내가 지배인을 어떤 사람을 뽑았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고 싶다는 거죠. 이게 공시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상업등기. 상업등기 제도가 있죠.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됐고. 상업등기. 자, 그 다음에 내가, 상업등기는 밑에다가 상업등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장사를 하려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돈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어디다 납품하고. 그러면 장부를 써야죠. 장부. 이거 암산으로만 합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업장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업장부. 장부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상호 기업의 명칭, 그 다음에 상인이 거래를 했을 때 작성하는 장부, 그 다음에 상인이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고 또 상대방도 그 상인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할 때 기록하는 상업등기제도. 그 다음에 볼까요? 요 전체를 뭐라 부르냐. 요 전체를 상인이 정업주인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인적 물적으로 결합한 조직체, 요거를 바로 우리는 영업이라고 부릅니다. 요 전체를 아시겠죠? 전체를 인적 물적 결합체 이 전체를 바로 영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상법 총칙 마지막에 이 영업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게를 처분해야 되겠죠. 이걸 바로 영업 양도라 부르는 거죠. 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거 할 겁니다. 상인은 뭐냐? 상인은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적 설비 사용인은 어떤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용인의 권한 유무,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지배인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거랬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상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인이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을 상호라고 부른다. 그럼 상호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상호, 나의 명칭을 침해하면 그걸 어떻게 방어하냐? 그래서 상호권에 대해서 보는 거죠. 됐습니다. 상인이 거래할 때마다 어떤 기재를 해서 기록을 해서 이익 또는 손실을 판별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판단하는 상업장부. 다섯 번째 상업등기, 공시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업양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많이 나올 땐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사람과 물건이죠. 네,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여기서부터 한 문제. 그걸 번갈아 가면서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다가 올해는 여기서 내고, 다음에는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인에 대해서 보자. 책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런데 상인이 뭘 한다고요? 장사를 하죠. 상인이 뭘 해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죠. 이걸 우리는 상행이라 부릅니다. 됐죠? 근데 상법에서는 상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상인을 제4조에서 당연상인 하는 거죠. 근데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건 무조건 상인이다. 당연히 상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5조에서 이번엔 의제상인. 여기서 의제한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말이죠. 간주한다는 말은 이제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의미하는 거 보시면 상인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상인으로 보자. 이렇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리지널 상인. 이 사람은 애매하지만 너도 상인. 너는 밤나무, 너도 밤나무.
그 너도 밤나무라는 거 있잖아요. 너도 밤나무. 그래서 이게 얘는 밤나무, 얘는 너도 밤나무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상인이 하는 상행위를 뭐라 부르냐? 46조에서 기본적 상행위라 부릅니다. 상행위라 불러요.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66조에서 제가 뭐랬어요? 상인이 아닌지 긴가민가다 그랬죠? 그래도 상인으로 보자. 이게 바로 의제 상인이고. 그러면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상행인데 상행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 그래서 준상행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당연상인과 소상인 중에 제9조. 제9조가 바로 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소. 적을 소자요. 소상인. 작을 쏜지 적을 쏜지 어떤 소상인. 그래서 상인이 세 종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 47조. 자, 보시면 보조적 상행위. 자, 여기 이 조문이 있죠? 요 조문. 4조의 당연사. 이제 요 상인은 요 6개 조문을 보는 겁니다. 4조의 당연상인. 5조의 의제상인. 9조의 소상인. 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47조의 보조적 상행위. 66조의 준상행위. 이렇게 6개 조문을 보자는 거죠. 외우면 되겠네요? 안 돼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조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외우지 말고 그걸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조문을 가지고 상인과 상행위에 대한 설명을 꼭 같이 해야 된다. 이것만 따라할 수도 없고 이것만 따라할 수도 없어요. 자, 볼까요? 상인의 의의가 뭐냐? 총설. 상인에 관한 입법지, 난 그런 거 모르고 지워버리세요. 가끔 제가 목차를 지우라는 경우,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도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만든 책이 있어요. 핵심 정리라고 따로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속아낸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인에 관한 입법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오면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잠이 와요. 됐고. 자, 우리 상법의 입법지.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상법은 상인 또는 상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5개 조문을 두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인데? 요걸 빼면 5개죠? 자, 보세요. 우리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일단 크게 분류한 겁니다. 얘는 오리지널 상인,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도 상인. 얘는 상인, 너도 상인. 이런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당연상인을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4조. 의제상인은 5조에서 규정했다. 4조, 5조. 중요한 조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하는데 46조에서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47조에서 보조적 상행위. 됐죠. 자, 그 다음에 66조에서 준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 볼까요? 그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상인.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게 되면 다 영업으로 해요. 영업으로 한대. 자, 그래서 영업을 한다고요. 이래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당연상인,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 부른다는 거죠. 이제 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죠. 뭐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보는 겁니다.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봐요. 이건 요걸 먼저 본다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봐. 그게 편하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되지 뭐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설명하려고 기본적 상행위가 뭔지 설명한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상이다 이렇게 하고 의제상인이 뭐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준상행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편해져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5개. 근데 요거 빠져있죠? 요게 하나 빠져서 5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은 맞는데 영세한 상인. 영세한 상인을 바로 소상인이라 부른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들다 하는 거죠. 저는 겨울이 되면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그 다음에 떡볶이. 호떡.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게 신고 들어가서 그렇다, 신고. 한 번 신고할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과태료 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를 해요?
참 사람 너무 각박해 사람들이. 그래서 66대에서 준상회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그 호떡 하시는 분들, 호떡 그분들 자본금 얼마일까요? 호떡 가게 1,000만 원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상법을 공부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상법을 위반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호떡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법을 위반했다? 당신이 뭐 상법 공부도 안 하고 호떡 파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상인이다. 그러나 상법 적용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바로 소상인이라는 겁니다. 영세한 상인분들을 바로 소상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번엔 당연상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상인. 자, 이제부터는 자,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냐? 예, 그래요.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래서 참 공부를 하는 게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요. 자, 제4조 당연상인에 대해서 보자. 제4조 당연상인. 당연상인은 조문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다고 별 소용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험 시절이 아니라고요. 조문을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한번 해석해보자.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민법도 그렇죠. 짧은 조문들이 더 무섭죠. 긴 조문들은 그냥 조문만 외우면 되는데 짧은 조문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몇십 페이지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대리 같은 거로 설명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차조의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 명의라는 말이 뭐냐? 자기 명의로. 자, 자기 명의라는 것은 이 상행위를 하면서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권리 의무가 상행위를 했다고 보세요. 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고 상행위에서 어떤 이익 또는 손실이 된다고 보세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장사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 의무의 발생 주체를 바로 자기 명의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하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익 또는 손실의 주체를 바로 자기 계산이라 부른다는 거죠. 상인은 언뜻 생각하면 상인은 당연히 상행위를 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주체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 물론 자기 계산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명인지 타인의 계산인지 상관없이 그 권리임의 발생 주체를 바로 자기 명의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음의 발생 주체로서의 자기 명의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외워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자,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부인이 부인 명의로 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신고했어요. 분명히 행정법상으로는 영업신고는 부인 명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신고도 부인 명의로 돼 있어요. 저도 사업자 신고했거든요. 업종이 뭘까요? 부동산. 그래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 사업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신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단란주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영업했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술 판매상에서 술을 납품받았다. 그러면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체 손님을 받아가지고 단체 손님한테 거기 회식비가 5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을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누구에게? 부인한테 가요? 아니면 남편한테 가요?
남편한테 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는 거지 부인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마치 부인이 영업신고하고 부인이 사업자 신고했으니까 부인이 상인일 것 같지만 이 실제로 영업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한 거죠. 그럼 예컨대 단체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회식비 5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 그럼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판매상에게 술을 납품받았다. 그럼 내가 채무가 있는 거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바로 자기명이라는 겁니다. 자기명이라는 거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자기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명이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의무. 그렇죠?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부인 명의라고 그러지 않냐? 이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인 이름을 했지만 실제 영업은 자기명이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거 됐고. 판례도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상법 제46조에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는 22가지가 있어요. 22가지가 있다는 거죠. 1번은 매매. 쭉 가가지고 22번에 신용카드까지 갑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매매에서부터 카드까지 있는 요거 22가지 상행위를 바로 기본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대표적이죠. 신용카드, 전자화폐 이런 것들, 티머니 카드 이런 것들, 여기 신용카드 등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이게 당연상인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딱 22가지로 한정성을 가집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상행위를 하면, 이걸 하면, 매매를 하면 다 되냐? 여러분, 당근 해보셨죠? 당근. 당근 재밌어요. 저도 저희 집 앞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정문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할 때는 꼭 여기 고등학교 정문 앞에 가가지고 당근을 여기서 합니다. 그냥 기다려. 그럼 이제 어떤 아저씨가 혹시 당근? 근데 저는 의자를 사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조그만 거 들고 와서 전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의자 같은 거 손으로 못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차 갖다 와가지고 의자 이렇게 사고 하는데. 그럼 제가 매매하니까 상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한다는 말은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상행위를 한다는 말은 두 개를 합쳐서 그 22가지 행위를 두 번째 영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을 한다는 말은 뭐냐?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야 된다. 당근을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는 사람 있죠.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올리는 물건이 똑같아요. 집안에 그런 물건이 100개, 200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뭐 팝니다 그러면 올렸다가 또 일주일 있으면 또 팝니다 올리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어쨌든 영업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2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핵심은 계속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장사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근로자죠. 근로자입니다. 단순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인으로 보기 어렵죠. 됐습니다. 자, 하는 자다는 거죠. 하는 자란 뭐냐?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인 회사일 수도 있겠죠. 회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상인.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인 회사를 바로 상사회사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민사회사란 말이 있던데 요가 비교되는 거죠. 상사회사. 그렇죠? 자연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사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딱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명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 판례. 여기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판례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행위를 한다는 말은 그냥 상행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상행위라는 것은 46조에 들어있는 매매에서부터 신용카드까지 들어있는 한정성을 가지고
그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으로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근로자 아니냐? 상인은 영업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즉, 내 영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바로 나한테 들어와야지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월급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관계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10페이지부터 다음 12페이지까지 설명한 겁니다. 담보부 사채신사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2페이지 설명한 거예요. 2페이지가 몇 줄? 한 줄, 두 줄, 세 줄. 7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3분의 1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자, 그겁니다. 보세요. 당연상인의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요거. 상행위를 하는 요거. 자이다 하는 거죠. 자는. 그죠? 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명의로 그 다운표를 보시면 돼요. 자기 명의가 뭐냐? 자, 밑줄 잡으세요.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권리, 의무의 법적인 기속 주체. 이거를 바로 자기 명의로. 이익 또는 손실의 기속 주체를 계산이라고 불러요. 계산이라고 합니다. 됐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필요 없고. 세 번째 끝에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냥 원문을 다 읽어보셔도 좋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밑줄 그은 거라도 보시 바랍니다. 다 보다가 반밖에 못 봤다 그러지 말고 딱 시간을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밑줄만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명의는 납세 명의나 신고 명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납세 명의 또는 사업 신고 명의는 행정법 관계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법을 공부하는 거죠. 행정관계로서 원칙적으로 상인의 개념과는 상관없다. 물론 이번이 자기 명의로 신고하면 이 사람이 행정법 관계에서도 상인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건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아니 뭐 영업신고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노점상이 무슨 영업신고 합니까? 그래도 상인이죠. 상인입니다. 그래서 요거와는 아무 상관없다. 자, 밑에 판례. 자,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 밑줄.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실질 동그라미. 이 세 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 의무, 실질. 권리의 기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제를 따서 판단한다. 거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지금 필요 없어요. 행정관측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가 실질이죠 뭐. 실질 영업상의 주체가 바로 후자가 상인이에요. 이 사람이 상인하고. 이건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이 요거로. 실제 영업하면 거기서 올리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행위를 한다는 말이 뭐냐? 상행위를 한다는 말은 밑줄. 상법 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 요게 그 다음에 영업으로 두 가지예요. 요거를 하고, 이게 46조죠? 영업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까요? 46조에 들어있는 기본적 상행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당연상행의 변형에 위치가 되는 상행위는 상법 46조 밑줄 긋고 특별법 밑줄 긋고. 자,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밑줄 긋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영업적 상행위라고 부르는데 상법은 46조에서 22가지의 한정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한정 동그라미. 상인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동그라미 해야 되고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 임금 X,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 종사자 행위는 빼고. 이거 세 가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죠. 한정, 22가지밖에 없다. 그 행위를 뭐라고? 영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안 된다.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영업으로, 그 첫 번째 줄 한정, 영업으로 임금. 이렇게 세 가지라고 임금은 X. 그래서 세 번째 줄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는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 그러니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고, 한정성 되겠죠? 한정성. 옆에다 22가지. 영업성.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업으로. 자, 세 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판례. 어느 행위가 상법 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동그라미, 같은 쪽 각호 소정의 행위 22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동동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물론 다 중요한 말이에요. 영업으로 한다는 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맞고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할 거냐? 영리 목적도 중요하고 계속 반복도 당연히. 무조건 영리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바로 영업으로라고 표현하죠. 대한광업진흥공사 이것은 상인의 종리에서 볼 테니까 아직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업으로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됐고. 자,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그것을 영업성을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를 요건을 하는데 이거는 가, 나, 다는 안 보셔도 좋아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매하는 때 보세요. 됐고, 그 다음에 기업성. 자, 그럼 보세요. 자, 22가지 포함됐습니다.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22가지. 자, 영업성은 영리 목적 플러스 계속 반복 됐죠. 됐습니다. 됐고. 자, 다음에 그래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상위를 해요. 영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종사자 행위는 상위로 봐요.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22가지에 들어간다? 일단 좋아요. 영업으로 한다? 좋습니다. 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 아시겠죠? 보수를 목적으로 해야지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됐고. 여러분이 나중에 법무사가 되시면 임금을 받아요? 보수를 받아요? 수임료를 받지 뭐. 법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받는 그걸 보통 보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수임료라고 하죠. 위임받았으니까 수임료 받는 거죠.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법은 근데 보시면 특별법상. 특별법에서는요. 보시면 특별법에서는 다음 페이지 절대적 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상회. 자, 특별법에서 말하는 말이 좀 과격하죠. 절대적 상회의란 말은 뭐냐? 영업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 상인이 될 수 있는 상회의를 바로 절대적 상회라고 합니다. 상법에는 없어요. 상법은 무조건 영업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적 특별법에서는요. 절대적 상회의라고 해가지고 이건 영업으로 안 해도 이 사람은 당연 상인이죠. 자, 그게 뭐가 있냐? 특별법상 담사법,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라고 그래요. 담사법. 에서는 절대적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주식회사.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르면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주식회사. 이건 무조건 회사여야 돼요. 개인 상인 안 됩니다. 요거는 영업으로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영업을 하든 말든 무조건 당연 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 상법상 절대적 상회의가 존재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절대적 상회의란 말은 뭐냐? 영업으로 안 해도 당연 상인이 되는 건데 요거는 담보부 사채신탁법이 있다 그럽니다. 볼까요? 특별법상 상회의는 뭐냐? 담보부 사채신탁법, 줄여서 담사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행위는요. 다음 줄 절대적 상회의라고 부르고 있고 영업으로 X, 안 해도 당연 상입니다. 이건 반드시 영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영업으로 안 해도 당연 상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됐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밑에 있는 의제상인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동물을 키워요. 강아지가 2마리, 고양이가 1마리인데 강아지가 1마리 이제 떠났고 그래서 한 17살을 떠났고 그래서 강아지 1마리, 고양이 1마리 키웁니다. 말티즈하고 그다음에 거기 길고양이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12시거든요. 깨어있는 건 강아지하고 고양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들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처음에는 저 고양이 싫어했는데 요게 아주 살살맞게. 자, 그래서 고양이 너무 이뻐요. 자, 그런데 이제 강아지 미용을 해야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미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강아지 미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접객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접객업. 사람이 가는 미용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당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서 머리를 깎는 미용실은 바로 공중접객업이고 당연상입니다. 근데 강아지 미용실을 보세요. 강아지 미용실. 강아지 미용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접객업의 이 객자를 그러면 개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개. 공중접객업을 공중접개업이라고 볼 수도 있냐는 거죠. 그럼 공중접개업이 있어요? 공중접객업에서 객자는 손님 객을 쓰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 미용실, 강아지 호텔, 강아지 수영장, 강아지 유치원 이렇게 다 있어. 이런 거죠. 강아지 유치원. 그럼 이게 호텔이나 수영장, 유치원, 유치원은 이제 교육시설이니까 뭐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보시면 강아지 미용실을요 공중접객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문장을 확대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개개 강아지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이 가는 미용실이나 강아지가 가는 미용실이나 가만히 보게 되면 설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리깡으로 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미용실이 공중접객업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상인과 상인과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미용실이 뭐 자원봉사입니까? 강아지 미용실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강아지 미용을 보통 이제 동물병원에서 많이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강아지 미용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사인과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기본적 사항이 들어가는 공중접객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당연사인과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상인으로 봐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설비에 따라서 상인으로 보는 자랍니다. 설비상. 이래요? 이게 설비상. 그러니까 기본적 상위가 22가지인 건 맞는데 요즘에 새로운 생기는 업종은요. 이 22가지에 포괄하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당연상인이 일단 22가지 있죠. 그 당연상인과 유사한 설비를 갖춰서 돈을 벌 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인으로 봐주자. 이걸 바로 설비상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보시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선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있어요. 그러면 이 과수원 주인, 어선의 선장님, 목장 주인님은 목장 이것은 뭐죠? 농업 또는 어업이죠. 농업 또는 어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인이 아닌 거죠. 아, 농업어업을 상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상인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과수원, 어선 또는 목장을 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농업어업을 하는데 만약에 농업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회사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설립해서 농업이나 어업을 한다는 거죠. 어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상인으로 보통 회사라고 하면 뭐예요? 회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보통 물건을 만드는 걸 보통 회사가 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고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는 일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닌데 그 조직 자체는 형식 자체는 회사를 설립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상인으로 봐야 되냐 말이야. 에이, 상인으로 보자. 회사는 뭘 하든 회사는 이걸 바로 민사회사라고 해서 그래서 너도 상인이다. 너도 상인이다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이거는 실질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회사라는 형식에 따라서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를 미용한다는 실질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그 강아지 미용실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설비가 비슷하다는 형식에 따라서 보는 거죠. 이걸 바로 의제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상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형식이 상인들하고 유사하다 이 말이죠. 유사하다. 아니 바리깡으로 사람 머리 깎든 뭐 강아지 털 깎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아지가 말티즈가 이게 털이 꼬이면은 피부병 나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kg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5kg 5만 원. 5kg에서 1kg가 될 때마다 플러스 5천 원씩 추가돼요. 그래서 털 깎을 때쯤은 좀 밥을 굶깁니다. 굶겨가지고 그래서 굶긴다. 근데 이 말티즈인데 무지하게 식탐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실질을 보게 되면 상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실질을 보게 되면 상인인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비가 있다면 설비 상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볼까요? 회사를 하게 되면 뭘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다 민사회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이제 시골에 저 이제 물려받은 농토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조금이에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요, 3,000평 이상은 상속을 못 받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상속 못 해요? 못 합니다. 아예 법으로 딱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정도 안 되라고, 조그맣다고, 조그맣다. 근데 뭐 농사 지을 사람 없잖아요. 저희 누님이나 제 동생이나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임대했습니다. 농지 임대는 안 되는데, 이거 돼요. 외부적으로 됩니다. 농지 임대차인데. 원래 농지 임대차는 안 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임대차가 돼요. 됩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요 분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농업회사법.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직원이 어떻게 되니까 본인과 그 다음에 아들 둘, 부인 이렇게 네 분이 한대요. 네 분 한대. 그러면 임차 영업, 그러니까 임대받아서 하는 그 땅이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만 평이네, 10만 평. 오. 아니,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요새 농사를 누가 짓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향도요, 이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농사 다 짓는 거예요. 왜? 지금 농민들 농사 안 져요. 그 시골에 사신다. 농사 안 져요. 안 지고, 아니, 60, 70 다 졌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래서, 요런 농업회사법이 몇 개가, 거기에 있는, 거기 농토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에서 농촌 드라마 보면 웃기고 앉아있네. 다 이렇게. 60, 70 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다 농업회사법인에 다 위탁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이제 이게 대형으로 하니까 이제 농기계 같은 거 대출 많이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농촌이 지금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거 바로 민사회사라 부른다. 농업회사법인들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제 생각에는 농촌이 그나마 유지되는 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논밭이다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회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볼까요? 설비상인, 의제상인. 의제상인이란 영업의 형식, 동그라미 상인. 엄밀하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상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당연상인하고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다? 그래서 너도 상인이다? 이게 바로 의제상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긋지 말고 이거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상인의 개념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 상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22가지밖에 없다고요. 22가지밖에 없으므로 상법 규정은 새로운 기업적 생활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 옛날에 강아지 털을 대신 깎아주고 돈 받을 생각을 누가 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강아지 호텔 보통 얼마예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하룻밤 재우는데. 그럼 어디 놀러 갔는데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죠.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상법은 상위가 아닌 실질적이 아닌 형식에 의한 상인을 인정함으로써 상법의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법상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설비상인은 뭐냐? 밑줄. 설비상인은 점퍼 기타 유산 설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업 설비영업 그게 설비상인이죠. 설비상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설비상인이란 46조의 기본적 상위 이외 행위를 그러나 두 번째 줄 기본적 상위 행위는 아닌 겁니다. 보세요. 설비가 있고 영업을 해요. 근데 하는 일은 기본적 상위 행위는 아니라고요. 강아지 미용. 사람 머리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 털을 깎아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 상위는 아니지만 설비를 갖춰 영업하는 자를 바로 설비상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밑에 판례들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는 거죠. 자, 보세요.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영업은 하는데
플러스 기본적 상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입니다. 학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과수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사 판례와 세무사 판례가 나왔습니다. 세무사 판례가세요. 자, 볼까요? 학원은 교육이죠. 과수원은 농업이죠.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보시면 전문, 이게 뭐라 그러냐 보시면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무사, 변호사 보시면 위임이죠. 위임 사무처리죠. 위임 사무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본적 상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학원은 교육이고 과수원은 농업이고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비 상인이냐 하는 문제죠. 설비 상인이냐 하는 문제죠. 학원은 설비 상인 맞습니다. 과수원은 설비 상인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설비 상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한번 볼까요? 학원은 교육이지만 플러스 영업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설비 상인 맞아요. 우리 판례에서 유일하게 설비 상인으로 본 겁니다. 자, 다음에 과수원은 농업을 하는데 영업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설비는 없다고 봐요. 과수원 자체가 설비를 보지 않아요. 과수원 자체도 있고 냉동 창고가 10,000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한 100대가 있고 그러면 몰라요. 그럼 그 정도는 되면 되죠. 됐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과수원 하시다가 부도 맞으셔가지고 과수원에 대해서는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설비 됐고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무조건 공익입니다. 공익이니까 절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판례 몇 개인지 보세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학원업. 다음 페이지 판례 과수원. 그 다음에 개주도 있네. 개주. 낙찰계. 그 다음에 변호사 밑줄, 법무사 밑줄, 의사, 세무사. 자, 그런데 제가 판례 뭐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죠? 우선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학원업 동그라미, 과수원 X, 낙찰계 X, 변호사 X, 다 X예요. 법무사 X, 의사 X, 세무사 X. 사자 붙은 거 다 있죠?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상인이에요. 상인인데,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자, 그러면 이유를 보겠습니다. 학원업 보세요. 학원업은, 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있죠.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산 설비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 줄 영업 동그라미.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의제상인, 즉 설비 상인이 된다는 거죠. 그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학원업은 뭐냐? 일단 설비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셨죠? 학원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 학교는 교육이고 학원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나? 뭘 부끄러워.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래서 학원은 돈 벌려고 하고 학교는 교육을 가르치죠. 그런데 학교는 도강에도 뭐라고 안 하죠? 학원은 거기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수원, 자, 그 다음에 개주, 낙찰계 2개 묶으시고 설비가 없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과수원, 그 다음에 개주, 낙찰계, 요거는 설비가 없었던 겁니다. 설비가 없었던 거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4개 묶으시고요. 요거는 공익입니다. 여러분 왜 법무사 하시려고 그래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명예. 돈은 들어와요.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명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독이 오른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인 것 같아요. 사람 살면서 돈이 제일이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보다 명예. 그렇죠.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돈은 벌죠. 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 다 알아주잖아요. 이런 서자 붙은 분들. 그래서 물론 뭐 칼 한 던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공익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왜 수임료 그렇게 비싸냐? 비싸면 본인이 알아서 하든가. 그 지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값비싸다고요. 공부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의사 쉬워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그럼 그걸 해서 당사자가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에게 수임료 주기 싫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럼 몇 년이 걸리지.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수임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공익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고 일을 만나다 해서 수임료 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는 거 받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비도덕적인 것이고. 그래서 수임료 받는 건 정당한 겁니다. 당연히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는 전부 다, 약사 판례 없네.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공익을 위한 겁니다. 대표 판례 볼까요? 우리 뭘 볼까요? 법무사 봐야지. 변호사를 보는 게 아니라. 법무사 보세요. 법무사는 상법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서 영업 X를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됐죠? 됐고. 따라서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가 상호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왜? 상호 등기는 상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 판례도 똑같아요. 변호사도 상호 등기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법무사 분들이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자기 사무실을 상호 등기를 신청한 거죠. 상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니들은 상인도 아닌데 뭐라 상호 등기하냐는 거죠.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이래요. 거기 변호사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변호사 하나까지 볼까요? 변호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 정책적 필요해서 변호사의 직무수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 부담. 이건 행정법 관계라고요. 상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민법 좀은 민법 단기 소문 쉬어보세요. 자, 요거 보시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례가 4개 있죠?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의사. 세겠죠? 의사. 그 다음에 의사. 아마 민법 조문을 보게 되면 회계사도 있을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민사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3년이에요. 변호사 수임료, 법무사 수임료, 의사 진료비, 그 다음에 회계사 수임료는 3년입니다. 근데 요거는 민사 단기 시효에 안 들어있어요. 10년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의사까지 묶으시고 시효 3년. 세무사가 시효 10년입니다. 그 민법의 민사단기소명시효 찾아보시면 아세요. 거기 세무사가 안 나와 있어요. 세무사가. 요거 세무사 협회에서 일부러 뺀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효가 10년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 세무사는 상법 4조 또는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인 상사채권의 수임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래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서 민법 160조 1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근데 그 위에 3개는 3년이에요. 아시겠죠? 민사단기 소멸시효 걸려서 3년이고 이건 민사단기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이다 하는 거죠. 10년.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습니까? 나왔다 이 말이죠. 수험생들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3년을 몰라서 다 5년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5년.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10년. 됐죠? 세무사 됐고. 자, 민사회사 뭐냐? 자, 회사요. 이건 회사인데 하는 일은 농업업이에요. 그래도 회사니까 회사라고 본다. 이것은 상인으로 보는 거죠. 자, 볼까요? 민사 회사는 밑줄 상행이 X 그래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무조건 상인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자, 그 다음 밑줄 긋지 말고. 회사가 하는 일을 잘 볼 때 회사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위를 영리 목적하게 되면 상사회사, 당연상위. 상위 이외 행위, 농업업 같은 거를 영리 목적하게 되면 민사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사회사든 상사회사든 상법에 따라 설립이 되죠. 그래서 모두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밑에서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아시면 돼요.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축산업, 그 다음에 수산업을 목적으로 한 오업회사법인이라는 게 있나? 난 그건 들어본 적이 없네. 농업회사법인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촌의 농산 전부 다 농업회사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냐, 6시 내고 해가지고 허미 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누가 그런 거래요? 지금 농촌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원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바로 민사회사라 부른 거. 델몬트 같은 거, 델몬트 같은 게 바로 농업회사법입니다. 다 상인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복습하실 때 꼭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 판례들 있잖아요. 12, 13페이지 판례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학원업, 의제상인, 설비상인. 과수원, 낙사계는 설비가 없으니까 설비상인이 아닌 거예요. 설비가 없으니까 설비상인.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뭐냐? 공익.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셔도 그냥 안 굶어 죽으니까 명예. 그렇다고 아무나 주는 감투 쓰지 말고 자격증 자체가 명예지 뭐 감투 따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공익을 위한다 이런 고상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소상인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죠.